아니, 저 사람이 여긴 어떻게? 민수는 병원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48세의 민수는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여자 한 명이 응급실 쪽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여자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혼한 지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 피곤해 보였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나? 민수는 멍하니 그 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침대에는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연이 걸으며 침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굴 윤곽이, 눈매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저 아이가 침대가 수술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을 걸으며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청년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아파. 청년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곧 수술하면 나아질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본 준호는 겨우 4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6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침대가 민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 걱정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무시하고 침대를 계속 밀었어요. 잠깐. 민수가 불렀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미는 침대는 수술실 앞에 멈춰 섰어요. 민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이 준호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연,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떠난 지 12년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준호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지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수술을? 당신이 관심 가질 일 아니에요. 12년 동안 한 번도 관심 없었잖아요. 지연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피곤한 얼굴, 청소 유니폼. 1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의 유니폼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소미화팀 지연. 이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뭘 그렇게 봐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1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에 당신은 없으니까요. 지연은 수술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민수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36세의 스타트업 사업가였어요. 더 큰 성공, 더 높은 곳을 향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 당시 민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지연과 준호를 두고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4살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또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빠가 떠난 후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의 부재가 큰 상처가 된 거였어요. 준호가 고학년이 되면서 돈도 더 들었습니다. 지연은 병원비,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요? 준호의 질문에 지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단다. 하지만 준호가 자라면서 그 질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기대도 함께 희미해져 갔어요. 민수는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공을 향해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연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걱정되는 거였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신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놓쳐버린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첫 축구 경기, 초등학교 졸업식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중얼거렸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민수의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병원의 차가운 조명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12년 전 민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실감은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은 닫혀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1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수는 당시 36세였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꿈꾸던 사업가였어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사업 계획서와 투자 제안서가 가득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민수는 늘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지연과 4살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33세였습니다. 준호를 낳은 후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을 키우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지연이 전화로 물었을 때 민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렇게 민수는 가족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밤에 잠들 때까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투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서울로 옮겨야 했고 최소 2년 동안은 전적으로 사업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과 준호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가족을 돌보며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순 없어. 민수는 결국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더 큰 미래를 위해 지금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연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이나? 그럼 준호는 어떡하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그때 가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려 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고 문자 메시지도 뜸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민수는 수희를 만났습니다. 34세의 그녀는 투자사 측에서 파견된 경영 전문가였어요. 민수의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희는 능력 있고 야심찬 여성이었어요. 민수와 비슷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을 향한 열정도 똑같았습니다. 수희는 처음부터 민수를 눈여겨봤습니다. 그의 사업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개발한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수희의 관심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수를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 주말 출장, 함께하는 식사. 민수와 수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희와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희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서요? 수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미 멀어진 것 같아요. 수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수와 수희는 내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이미 가족과는 멀어졌고 수희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그 사이 지연은 혼자서 준호를 키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오는 연락은 점점 줄었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일도 명절도 준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수희와의 관계에 빠져 있었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수는 점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서류 보낼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남편이 4살 아들의 아버지가
전화 한 통으로 이혼을 통보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을 붙들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수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회사 격리를 통해 지연의 계좌로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최소한 그것만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격리 담당자가 수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수희의 지시에 따라 격리 담당자는 민수에게는 송금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민수는 매달 양육비가 제대로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장부상으로도 송금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조작된 기록이었어요. 몇 달 후 지연이 이사를 갔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수희가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병원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낮 시간대 근무였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다른 건물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호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준호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먹인 후 밤 9시에 다시 야간 청소 일을 하러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였습니다. 주말에는 마트에서 일했어요. 준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양육비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는 무책임한 남자였던 거예요. 준호가 고학년이 되면서 생활비도 더 들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연의 손은 일로 거칠어져 갔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준호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준호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민수는 수희와 함께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갔어요. 가족을 버린 대가로 얻은 성공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한 배신자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은 남자, 전화 한 통으로 이혼을 통보한 무책임한 아버지.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였어요. 수술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복도 벽에 기대서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피곤한 얼굴, 청소 유니폼. 1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민수 자신은 어땠을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수희와 함께 회사를 키웠고 투자도 받았어요. 하지만 3년 전 수희가 떠났습니다. 더 큰 회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사업가에게로 갔어요.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수희에게 자신은 단지 발판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수희가 떠날 때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져갔습니다. 민수가 개발한 것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소유였고 수희가 그 권리를 챙겨갔어요. 투자자들도 수희를 따라 떠났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직원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큰 사무실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직원 서너 명과 함께 간신히 회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수희 없이는 경쟁력이 약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회사는 돌아갔고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보내고 있었어요. 최소한 경제적 책임만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민수에게 남은 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회사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수희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빈 원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외로웠습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성공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만 잃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떠난 날 준호는 내 살이었어. 지연이 수술실 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보지 않은 채로요. 지금은 얼굴조차 기억 못해.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난 뒤 매일 준호 얼굴이 떠올랐어. 후회했어. 후회요. 지연이 비웃듯 웃었어요. 후회했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양육비라도 제대로 보냈어야죠. 양육비는 매달 보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보냈다고요? 지연이 처음으로 민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이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요. 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 매달 보냈어. 회사 경리한테 지시했어. 장부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12년 동안 단 한 푼도.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보냈는데. 경리가 매달 송금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수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수희가 시간이 너무 흘렀고 이사도 가버리고 번호도 바뀌었어. 그래서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 민수는 자신을 원망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까지 안 갔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놓쳐버린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7번째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첫 운동회. 민수는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입학, 사춘기, 아들의 성장 과정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가지 않았다니. 민수는 매달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경제적 책임만은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거짓이었던 건가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경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지금 확인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처음 선택을 잘못한 것도, 수희를 믿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로 갔습니다. 커피 2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지연에게 주려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연 옆 의자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민수를 보지는 않았지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를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 아들의 성장, 아내와의 추억. 그 어떤 성공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 뒤에서 자신의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수는 병원 1층 로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 다시 올라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1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을까?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처음엔 바빴고 나중엔 두려웠어요.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도망쳤던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라도 마시고 싶었어요. 병원 앞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곳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커피를 주문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대표님이시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현우라고 합니다. 예전에 최수희 대표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민수는 기억이 났습니다. 수의 회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대표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3년 전까지 최수희 대표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최수희 대표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희에게 버림받은 후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많은 걸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심에 걸렸던 게 대표님 관련된 일이었어요. 현우는 서류를 민수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희 대표가 대표님을 관리했던 기록입니다. 저한테 직접 지시했던 일들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 전 부인 연락처 추적, 변경 시 즉시 차단 조치, 민수가 보낸 우편물 5건, 배달 전 회수하여 폐기, 민수 발신 전화 3회, 통신사 협조로 연결 차단.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전 부인분께 편지를 보내셨죠? 2014년에 5통 저희가 다 막았습니다. 전화도 하셨어요. 3번. 그것도 다 차단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수희 대표의 지시였습니다. 대표님이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해서 오직 일에만 매달리게 만들려고요. 대표님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을수록 회사에만 집중하실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현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희 대표가 직접 작성한 메모입니다. 민수 통제 계획, 가족과의 연결 차단으로 회사 의존도 극대화. 예상대로 업무 성과 300% 상승 계획 성공적.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연락했었는데 네, 대표님은 연락하셨어요. 여러 번요. 다만 저희가 다 막았습니다. 최수희 대표 지시로요.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나쁜 남편,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연락했는데 누군가 막았던 겁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드님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요. 아드님이 아버지 떠나신 후로 자주 아프셨다고 하더군요.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희 대표가 그것까지 조사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언젠가 뵙게 된다면 대표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더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자주 아팠다는 이야기, 오늘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것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4년 3월, 5월, 8월, 11월, 12월. 그리고 전화를 시도한 날짜들. 그리고 매달 지시했던 양육비 송금 기록. 민수는 기억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양육비도 매달 챙겼고요. 후회하고 미안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양육비는 보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안 갔던 겁니다. 민수는 그게 자신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자주 아팠다는 이야기. 민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팠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어린 준호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긴 겁니다. 게다가 양육비조차 가지 않아서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서류들 가져가셔도 됩니다. 증거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현우가 서류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제 가족과 저 사이를 이렇게 막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동안 양심에 걸렸지만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3년 전 퇴사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표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더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났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한 게 아니었구나. 연락했는데 막혔던 거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건 분명 자기 잘못이었어요. 수희와 바람 피운 것도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자기가 한 거였습니다. 다만 그 후에 후회하고 다시 연락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수희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민수는 완전히 결백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분들께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의 행복을 빕니다. 현우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 서리를 바라봤어요. 이 진실을 지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믿어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생각들, 나는 한 번도 연락 안 한 나쁜 놈이야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 민수는 연락하려고 했어요. 다만 누군가가 그걸 막았던 겁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카페를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술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엄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준호가 아직 수술 중이에요. 알아, 근데 이건 당신이 꼭 봐야 해.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급했어요. 뭔데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조금 전에 누가 이런 걸 주고 갔어. 민수는 서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어. 5통이나 2014년에. 그런데 수희가 다 막았어. 전화도 3번 했는데 그것도 다 차단당했어. 지연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보낸 편지들, 전화 시도들,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한 기록들. 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육비 기록이야.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사 간 새 주소도 알아내려고 했어. 그런데 수희가 그 정보를 내게 주지 않았어.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역시 숨겼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나는 매달 보냈어. 회사 경리한테 지시했어. 경리는 송금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장부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안 갔어. 격리 담당자가 수희가 심은 사람이었어. 수희가 지시해서 송금을 막았어. 내가 보낸 줄 알았는데 12년 동안 단 한 푼도 당신한테 가지 않았어. 지연은 서류를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편지 5통이면 12년이 변명되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준호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2, 3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왜 자기를 버렸는지 몰라서 그렇게 아팠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혼자 밤마다 울면서 일했어요. 준호 병원비 내렸고, 학원비 내렸고, 양육비도 안 들어와서 3군데 일했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미워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왜 돈도 안 보내냐고.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막았다고 하면 그럼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12년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완전히 연락 안 한 건 아니었다는 걸. 양육비도 보내려고 했다는 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처음에 떠난 건 내 잘못이야. 당신을 배신하고 준호를 버리고 이혼하자고 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후회했어. 다시 연락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양육비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갔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날 완전히 거부한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은 서류를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가해자야. 처음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다만 그 후의 일들이 내 뜻대로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흘렀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지연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복막염이 심했지만 다행히 잘 처치했어요.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들이 준호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준호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나야 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2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준호는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6살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계속 물었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울던 거 다 봤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잖아요. 민수는 준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후회와 죄책감, 사랑과 그리움, 상실감과 외로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연락했었어.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 근데 누가 다 막았어. 아빠도 오늘 알았어. 준호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맞아, 그건 아빠 잘못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이상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12년 동안 미워했던 아버지. 그런데 막상 앞에 보니 그저 불쌍한 중년 남자 같았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편지 보낸 날짜, 전화한 날짜, 양육비 송금 지시 기록, 그리고 그걸 막은 기록들. 아버지가 정말로 연락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고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4살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어요. 민수가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말에 민수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수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회복실의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지연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최수희 그룹 회장, 직원 통제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검찰 조사, 내부 고발자 증언으로 수사 착수.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뉴스를 봤어요. 수희가 결국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당한 게 아니었나 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빠를 만난 후부터 달라졌다는 걸요. 오랫동안 아이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를 보러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빠, 제가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12년을 잃었지만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은 다를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민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평범한 행복도요. 하지만 그 성공마저 빼앗기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세상 어떤 성공도 어떤 돈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민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